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오늘 두 번째 세션 진행 맡고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이제 인사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그 오라클 코리아의 이승백 컨설턴트님 모시고 지금부터 25분 정도 하겠고요. 또 두 번째 또 싱가포르에서 헬렌 최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또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의 게스트가 계신 겁니다. 두 분의 게스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요 방송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은요, 그 네. 인사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인재 확보, 뭐 인재 평가, 인재 육성, 네. 뭐 그냥 간단히 뭐 발령 내고, 뭐 이런 여러 분야 중에서 오늘은 인재 확보, 네. 채용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 담당자 분들 중에서 채용을 담당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인사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데 뭐 몇백만 청년 실업이 있는데 네. 채용이란 말은 좋은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아무래도 회사는 네. 요새 이렇게 실업자가 많을 때는 또 이제 채용하는 데서 되게 엄격한 잣대를 또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좀 관심사항인지 그거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채용의 목표는 아마 모든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이 하나일 거예요. 그 올바른, 그러니까 적시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거. 네. 그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방법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 예전 같으면 그냥 회사의 공지사항 내서 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들어와서 보서 입사 지원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그 채용 방식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SNS 열풍이 불면서 네. 채용 채널들이 엄청나게 다양화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수인재 확보 자체도 가장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채용 에이전트를 통하는, 그러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헤드헌터. 헤드헌터를 통하는 방법을 좀 선호했었죠. 물론 이제 헤드헌터를 통한다고 해서 올바른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고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또 있기 다양한 때문에 인재 풀이 또 확보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채용 공고를 SNS 등을 이용해서 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리크드인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채널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마- 말씀해 주실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환경의 변화가 있는 예, 채용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다채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오늘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변해 오는데 과연 뭐 오늘은 오라클 데이니까 오라클 솔루션 입장에서 뭐 그 고객분들의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죠. 네네. 뭐 지금 그런 채용이 채널이 다변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인재 확보를 위해서 해외 캠퍼스에 리크루팅들을 가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국내 인력만은 아니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재들도 다양화돼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기존 방식대로 매뉴얼로만 네.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시즌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첫 번째 시즌 골든 게이트 완전 IT 얘기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결된 세상 때문에 예, 연결된 세상 때문에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죠? 예, 예, 네. 예. 그런 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거네 지금요. 시스템이. 그렇죠. 이제 기존에 그 사실은 채용 시스템 자체가 국내에 포커싱돼 있는 네. 인재들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해외에서 뽑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소싱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는 국내의 환경에 머물러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직무자들,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타겟팅해서 뭔가 채용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제 공채 위주의 네. 정해진 어떤 그 스펙만 갖춰주면 뽑아내는 네네. 이런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채용 업무가 변화하고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있어서 채용 시스템과 갭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처음에 채용 시스템을 만들 때는 가장 뭐 그때 중요했던 거는 자동화였었거든요. 네네. 자동화해서 수작업을 많이 줄여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네. 수작업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든 인재를 뽑기 위해서 사실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죠. 이제 뭐 랭킹이나 뭐 이런 것들 매겨서 뽑아내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도 이제 프로파일 출력해 놓고 다 페이퍼로 비교를 네. 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들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참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오늘 그 대안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그렇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 저는 오라클에 네. 다니고 있고 네. 그런 그 어떤 프로세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아마 두 번째 근데 이 장표 오라클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오라클에 대한 용어는? 예. 두 번째에서 이어질 것 같고요. 저는 네.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라클이 최근에 많은 제품들을 인수를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한 그런 이제 오라클도 이제 테크니컬한 분야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적인 분야에서 최근에 인수한 게 이제 저희가 인사 쪽에서는 탈레오라는 네.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오는 네. 사실은 뭐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글로벌하게는 뭐 가트너나 포레스터의 어떤 서베이 자료, 어떤 그 평가 자료를 보면 항상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에서는 리크루팅 쪽에서 가장 넘버원인 네. 그런 제품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그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방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글로벌한 최신의 그 채용 트렌드들이 고객이 고민하지 않아도 고객이 설계하지 않아도 늘 오라클 내에서 개발이 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떤 그 솔루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서비스 받는 맞습니다. 거네요.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네요. 리스하듯이. 네네네. 네. 그렇게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신 트렌드를 계속 담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SNS를 통한 채널, 그 채용 채널의 다변화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그 탈레오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던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활성화돼서 네.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이번 기회에 네.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뭐 그 문장을 볼 게 아니라 실제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아, 이해가 네. 빠를 것 같아요. 네. 화면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어떤 화면인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 화면은 지금? 이거는 그 채용 담당자분들이 담당자들이? 사용을 하는 화면인데요. 네. 사실은 그 앞선 그 테크니컬한 제품과는 다르게 이런 애플리케이션 제품들은 고객분들이 화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네.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화면 몇 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영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어까지 다 지원이 되도록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한 화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네. 공석 생성서부터 입사 후보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 오퍼를 해야 되니까. 오퍼를 하잖아요. 네, 잡 오퍼를.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채용의 타스크들 이런 네. 것들을 다 한눈에 어.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이 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온보딩이라고 끝에 있는데 네네. 이 온보딩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용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채용 담당자가 하는 역할들은 그냥 그 채용 정보에서 인사 정보로 넘기는 것까지 그 전까지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연착륙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고 어떤 사람은 공채를 뽑아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원 추천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우리 회사에 그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채널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좋더라.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네. 또 채용에 대한 채널. 우리 네. 회사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뽑아져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네. 그 후속 작업까지 온보딩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재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그렇죠. 것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또 다음번 할 때 채용할 때 다시 피드백 그렇죠. 다시 채용 프로세스 계속 네. 개선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어떤 네.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채용 공고를 우리
신문에다 냈죠, 보통. 그렇죠. 신문에다 냈죠. 그리고 뭐, 이거는 내부 채용도 같이 해볼까? 그러면 이제 사내 공지를 같이 띄우고, 대부분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 두 가지 정도로밖에 맞아요. 안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채용 공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번에는 사내 공모도 하고 외부 채용도 할 거야. 이번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도 뿌려볼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공석이나 공고 내용을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이제 이미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배포가 맘만 먹으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죠.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마 회사마다 좀 발전적인 회사들은 트위터 계정들이 다 있으실 요새 거예요. 페이스북도 있죠. 페이도 예, 있고 보통. 그런 팔로워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러한 채용 공고가 났다라는 네네. 것들이. 네.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온 어떤 그 리스폰스라든지 이런 피드백 같은 것도 분석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받아서 그렇게. 뭐 어차피 거기서 이제 댓글을 달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 등록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자동 분석은 아니고요. 어쨌든 네. 그런 데이터들은 쌓여지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그 그래서 후보, 그 저희가 이제 채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많은 작업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유연하지 못한 것들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기존 네. 시스템들이 그 당시에 개발했을 당시에 그 정형화된 프로세스대로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경력직 채용으로 아니면 수시 채용으로 아니면 지금처럼 뭐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채용으로 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100%, 그러니까 저희 사스 모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회사의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네. 설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게 경력직이냐, 우리나라 말로 그 신입이냐, 네. 아니면 어떤 직군자를 뽑는 거냐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거기마다 오른쪽 화면에 음, 관련된 타스크들이 열리는 거고 지금 화면은 저희가 입사 지원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몇몇의 후보자들이 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셀렉션을 하면 그 다음에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경력은 어땠는지, 학력은 어땠는지,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만약에 우리가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 그럼 간단히 질문서를 던져서 그 입사 지원자들의 역량을 간단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역량 진단이라고 하죠. 네네. 그걸 통해서 그 후보자들 간의 역량 비교까지 통해서 그 적합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점수가 뭐 80점, 70점 이렇게 맞았다고 해서 80점짜리가 우수한 인재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정말 우리의 적합한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프로파일 비교 기능까지 이미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아까 말한 채용 이후에 그렇죠. 온보딩. 계속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도 이제 신입이 들어왔을 때, 경력이 들어왔을 때, 특정 직무자가 들어왔을 때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온보딩하는 방법이. 네. 거기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전투를 하면 빨리 신병을 실전에 빨리 배치해가지고 그렇죠. 죽지 않고 잘할 수 예, 있도록 전투할 수 예,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경력직도 회사를 옮기면 일정 기간 아, 내는 그럼요. 신입이거든요. 네, 네. 회사에 대한 어떤 업무도 모르고 어떤 지식적인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에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빨리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채용의 역할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란 게 진짜 채용 말 그대로 채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를 이제는 다 네. 관리하는 게 채용으로 네.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 기업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국내는 뭐 사실 오늘이 사실적으로 처음 저희가 이제 이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네.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뭐 사례는 뭐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없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로 보면 뭐
ROI 측면에 있어서 채용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채용 요청이 들어와서 언제 그 요청 받은 이후에 채용 담당자가 얼마나 빨리 그 자리를 채워주느냐, 뽑아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주요 KPI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수치적으로도 뭐 양질의 채용자는 33% 이상, 네. 프로세스는 40% 이상 빨라졌다라고 이제 뭐 글로벌한 고객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퀀타스 같은 경우에는 퀀타스는 뭐 항공회사죠, 이거는. 예, 그 호주의 네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간 시스템, ERP라고 부르는 기간 시스템은 뭐 탈레오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라클 ERP를 쓰고 있지만 탤런트를 뽑는, 그러니까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탈레오를 통해서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네. 한 530만 불 정도 1년 네. 정도의 그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사례.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은 이제 온사이트 솔루션인데 이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스 형식. 예,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자, 여기는 예, 어떻게 시카고 시청. 예, 시카고 시청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네. 그 채용 요청서부터 그 공석이 메꿔지는 시간이 한 90% 정도 네. 감소됐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탈레오라는 이런 인재 채용 시스템이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규모 이런 거에 뭐 디펜던시하는 거 같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관없는 겁니까? 일단 그 뭐 시스템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어디는 뭐 계약직이 많은 네. 경우도 있고, 어디는 파트타임, 또 유통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월수금만 나오고, 뭐 월요일은 4시간만 일하고, 그렇죠, 다른 때는 그렇죠. 8시간만 일하고. 아, 이런 다양한 고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이 막 발전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연관된 네. 서드파이 솔루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라든지. 예. 사실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그 레퍼런스 체크를 안 했었어요. 뭐 그 사람이 이제 경력 증명서나 뭐 이런 거 내면 네. 그냥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의 뭐 평판은 어땠는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런 게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스템 내에 그 주요한 백그라운드 업체들, 뭐 주요 소싱 업체들, 그러니까 소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채용 에이전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체들하고 제휴가 맺어져서 저희 시스템 내에 채용 공석이 생겼다, 아니면 이사 지원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체크만 정말 해주시면 네. 그분들한테 요청이 나가도록 네. 이미 인테그레이션 돼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 몇 가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영성님, 인력의 라이프 사이클은 좋은 이야기지만 개인 능력의 차이가 많아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단지 내부 인력에 대해서 신규 포지션에 있어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는지요? 인력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포지션이 요구하는 네.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면 역량도 하나의 그 영역의 요소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한 뭐 자격 요건들, 직급들, 네. 필수 교육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네. 그 요건에 맞춰서 후보 뭐 사내 공모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전사를 기준으로 아니면 특정 조직을 통해서 네. 그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하냐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류성민님, 국내의 모든 인사 시스템에 이용 가능한죠? 어느 기업, 부서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매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수치로 제시해 줄 수 있는지요? 일단 저희는 그 인사 시스템 종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솔루션을 쓰시던, 개발을 해서 쓰시던, 네. 아니면 뭐 우리 회사의 피플소프트나 뭐 EBS 솔루션을 쓰시던, 그거와 상관없이 채용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스 모델로 제공을 해드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실은 뭐 디펜던트 돼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시스템이라도 알겠습니다.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박인영님, 채용 대상에 인성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인성 평가를 요즘 인성 얘기하시는 것 중요하죠. 같은데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그런 컨텐츠에 관련된 건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진 않는 거고요. 네, 그걸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뭐 이제 한번 브리핑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예. 네. 그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희 솔루션은 뭐 채용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은 국내는 모르지만 네. 글로벌하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SaaS 기반의 솔루션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뭐 타겟팅한 네. 뭐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로 두 번째 세션의 두 번째 타임 지금 싱가포르에서 근데 헬렌 최님이 하시겠는데 지금 한 가지 질문 하나만 더 받죠. 네. 네. 박동진님, 구글이나 IBM 같은 최고의 기업은 자체 채용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텔레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자체 시스템하고 탈레오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구매해서 쓰는 거냐, 그래서 내 맘대로 튜닝해서 쓰는 거냐, 튜닝해서 쓰면 내 맘대로 쓸 수 있지만 비용은 분명히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근데 탈레오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네. 나는 사용료만 내는 거고, 그거는 오라클이 서비스를 한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싱가포르에서 기다리고 계신 헬렌 채님한테 저희가 그 발표 프레젠테이션 라이트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테리 헬렌 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콘테리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승배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만약에 이승배 선생님께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저의 패션이기도 한 그 조직심리학의 그 백그라운드 또 저희 콘페리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낳은 그러한 것들과 또 클라이언트 케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그 인재 양성과 그 역량 평가라든가 최고의 정말 기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나중에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제 연락처가 나오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영문으로 되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청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조금 획기적으로 신선함과 스티뮬레이팅한 그런 시간들을 자료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해서 대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리크루팅도 그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최고의 인재를 리크루팅하는 이유도 다 그 정말 최고의 그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 또 이런 윤리, 도덕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겠고요. 그리고 또 learning agility라고 요즘에 가장 가까운 high potential 그 identification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다루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onboarding. 아까 그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크루팅은 이제 리크루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onboarding하고 잘 연관이 돼야 또 그 임원이나 그 직원이 한 회사나 또 이제 뭐 프로페셔널을 통해서라도 가장 성공적으로
그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정말 가장 제가 봤을 때 포괄적이고 이상적이고 가장 그 파운데이셔널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우리 HR 그 프로페셔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적이지만 참 하기가 힘들다 하겠지만 근래에 와서 우리가 정말 21세기에는 정말 굉장히 역동적인 그죠? 변화가 많고 정말 숨쉬기 힘든 각박한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 와중에 더더욱더 나름대로의 그런 그 미래의 전망을 갖고 또 거기에 나는 비전과 미션을 갖고 전략을 쌓았는데 우리 이런 HR 프로페셔널들도 인재 그 육성과 리크루팅에 있어서도 거기에 정말 부합된 연결된 그런 그 역량을 리더십의 그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글로벌리 또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로버스트한 시스템들이 있다면 이 시스템들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우리가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정말 한 가지 두루 이렇게 준비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그 조직의 문화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그 역량 평가를 그리고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보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90년대나 정말 10년 전만 해도 보기 드물었지만 지금은 정말 CEO까지 나서서 그 정말 컴퍼던스 역량의 그런 그 기준이라든가 데피니션까지 바꾸는 그런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비즈니스 전략과 연관을 시키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 조직에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거기에 따른 문화라든가 그런 그 행동 양식 그리고 가치관들을 이제 만들어서 정말 공통 언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참 저는 말로는 하기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의 그 프리페어링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컨설턴트 외부의 도움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도를 해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확실하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컴피턴시가 잘 돼야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죠. 평가라든가 또 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이런 그 디벨롭먼트도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 근데 이제 이런 조직에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들이라든가 또 그 각 레벨별로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들은 참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이 보면은 이런 그 컴피턴시 머러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남의 거를 특히 이게 뭐 타사에서 뭐 GE 같은 뭐 유니리버 같은 나름대로 정말 잘 구축되어 있는 자리 잡은 회사 거를 정말 모방해서 쓰는 사람들도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자기 그 본인 그 개개인 그 기업에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난파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 너무 더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할 때에도 환자가 제대로 어디에 문제 있는가를 확실하게 다이그노스틱을 해야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듯이 정말 리더십에 대한 그 탤런트 스트래티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파운데이션 컴피턴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래서 여기 시간을 제가 좀 보냈는데요. 한번 이것의 그 논리를 한번 습득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soft skills이라고도 하죠. 감춰진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든가, 뭐 전문 지식, 스킬 등은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 뭐 자격증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라든가, 뭐 self-awareness,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하는 것들,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조직의 역량을 미리 알고 또 각 레벨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알고 거기에 따른 competency based 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인터뷰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얼마나 더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나 양수인 사람들도 시밀러한 비전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이 페이지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콤페니 내부에서 한 거는 아니고 타임스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8년도인가 7년도에 이 연구를 했다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테크니컬 스킬 그런 기술들은 중요하지만 결국에 price of admission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입장료와 비슷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고 10%는 동기부여하는 그 사람들의 value 가치관들이지만 50%는 정말 리더십 역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리더십의 그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뭐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역량들을 연연해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고 문화의 가치관에 이런 관심을 갖냐 하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 top impact role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에서 미래의 그 비전과 그런 그 전략을 짜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런 그 핵심 요들이 어떤 것들이며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HR쪽에서 우리 그 탑 퍼포머들 가장 좋은 성과를 작년에 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고급 인력들이고 고인력들이다라고 많은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프루브 됐지만 거의 70% 이상의 그런 하이 퍼포머들이 그렇죠? 성과가 좋았던 퍼포먼들이 결국에는 하이 포텐셜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이 하이 포텐셜과 또 하이 프로페셔널들의 그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은 성과를 지난 3년 동안 한 역할에서 잘 해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에 이 사람을 다른 타 롤로 또 다른 외부의 해외에 다른 롤로 보냈을 때 꼭 성공을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왜냐면 라인 매니저들은 자기네들이 같이 그동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 인재들은 웬만하면은 프로모션 하고 싶어 하고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는 그런 하이 포텐셜 70% 정도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하이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차를 묶어놨을 때에는 그 하이 포텐셜에서 80% 이상은 거의 하이 퍼포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꼭 좋은 성과만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에서도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런 거를 본다면 이 learning mastery라는 것은 이 하이 퍼포머들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펑션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은 노하우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는 테크니컬 노하우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전문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하이 포텐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민첩성이거든요.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VUCA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합니다. 이 VUCA라고 하는 것은 이 V는 volatility에 속하는데 변동성, 그렇죠? 그런 불안한 그런 변동성들. U는 그 VUCA의 U는 uncertainty, 불확실함. 그리고 C는 complexity,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리고 A는 ambiguity. 여러분들은 아마 ambiguity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EQ의 emotional quotient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ambiguity tolerance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정말 불안하고 너무 역동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때에 우리는 정말 발빠르게 빨리빨리 나름대로 민첩성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셋을 가지고 모든 그 다양한 시야에서 모든 걸 바라보며 습득하고 빨리빨리 자기의 경험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민첩하게 정말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민첩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큰 기준의 차이가 있고요. 이것에 따른 그런 어세스먼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 회사에서 이런 learning ability, high potential을 identify하는 그런 그 검증된 툴을 갖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작년서부터는 정말 제가 알기로 2년 전서부터는 더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learning ability assessment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저희 고객들에게 그리고 많은 HR 프로페셔널들에게 이렇게 에듀케이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 프로페셔널과 하이 포텐셜의 정말 그 독특성 그리고 중요성인데요. 많은 기업에서는 무조건 고인력, 고빈력, 하이 포텐셜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물론 중요하죠. 핵심 롤들을 위해서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하이 포텐셜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 포텐셜이랑 일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실증도 금방 내는 사람들이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분들 아마 회사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같이 일하시면서 이러한 분들은 실증도 금방 내고 변화를 너무너무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면들도 어쨌든 보이는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점핑하는 그러한 그 성향들도 많이 있고 실착하지 않죠.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이 하이 포텐셜들은 굉장한 그 이노베이션 캐피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혁신, 변화 이런 컨버전스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하이 포텐셜들은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growth strategy,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발전성하게 뭐 그런 방향에서 큰 컨트리뷰션을 한다면 하이 프로페셔널들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지킴이들이죠. 회사의 기반을 탄탄하게 해주는 분들이고 이 하이 프로페셔널들도 하이 포텐셜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핵심 인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더 깊은 전문가적인 정말 독특한 그 노하우와 그런 기술과 테크닉과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은 리플레이스 하기가 힘듭니다. 하이 포텐셜들은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이 하이 프로페셔널들은 키우기가 무지 힘들고 또 이분들이 IT 특유의 그런 그 노하우 때문에 굉장히 리플레이스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분들을 잘 가꾸고 키우고 도닥거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하이 프로페셔널의 자부심을 느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의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이 뭐 하이 포텐셜이었느냐? 하이 프로페셔널이었느냐?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이 하이퍼가 아니었나. 한 기준에서 정말 깊이도 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창의력인 그런 것들을 했지만 그분은 정말 한 분야에서만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이 프로페셔널 플러스가 아니었나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이 프로페셔널을 키우는 거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커져야 되고 프로페셔널 하이 포텐셜만 우리가 꼭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기멘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에듀케이션 더 많이 내부에 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런 그 포텐셜이라든가 가능성, 그죠? 이런 것들은 물론 IQ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Q가 있죠. IQ가 있고 뭐 emotional quotient EQ가 있고 people quotient이라고도 하고 P2도 있고 또 뭐 experience quotient이라고 뭐 XP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IQ, raw material, EQ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또 경험, 그 역량의 따른 그러한 그 capability 이런 것들과 또 이런 그 민첩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더 멀티플라잉한 그런 나비 효과적인 큰 효과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홀리스틱하게 포괄적으로 정말 인재 경영에 있어서 보고 있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지금 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흔히 mental agility라고 합니다. 이 mental은 정말 이런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그 비저너리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세스를 하고요. 또 오른쪽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people, 그래서 사람의 그런 그 soft skills들이 아무래도 많이 중요해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스파이어하고 모티베이트해서 동기부여해서 성과를 창출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change agility라고 변화에 민첩한. 그래서 정말 어느 상황에 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민첩하게 빨리 순응하고 애매모호함을 극복하고 또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result, 결과 ag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어느 분야에 가던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바탕들 모든 노하우들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더라도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이끌어서 리드해서 그 성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과와 결과를 위한 것이지만 어떻게 민첩하게 여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에 정말 하이 러닝 애질리티가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내년에 우리가 해외에 그 기사를 열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고 그 시장을 이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대체 보내야 될까 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가 좀 높게 나온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여기 성공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왔네요. 예, mental people without change 하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아마 이 9박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사실 제가 가장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그 하이 프로페셔널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퍼포먼스죠. 어떻게 스타를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가 있느냐. 여기는 이제 포텐셜, 인지력을 보는 건데, 흔히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그런 개발, 동기부여하는 것들, 아무래도 이분들은 조금 더 스테이블한 거를 원하죠. 너무 변화가 자주 있는 곳이라면은 아마 조금 더 서바이브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조금 더 변화를 더 추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언터프너하고, 창의력 있고, 도전적인 그러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들이 동기부여하는 것은 확연히 이분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50명이 넘는 저희 탑팀 N-1 레벨의 그 임원들을 이제 어세스를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정도의 한 30%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기업에는 그 50명 중에 30-40%는 아마 여기에 있을 거고
거의 다 뭐 70%다 죄송합니다 될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한 5%, 한 뭐 해서 한 토탈 한 15% 정도밖에 없었고요. 이 하이 프로페셔널과 키 퍼포머 쪽에서 거의 60~70%가 많은 분들의 그 탤런트가 이제가 여기에 플러트 돼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력 개발 또 여기를 보충하기 위한 또 채용 그 전략 또 짜여지게 되고 build and buy strategy를 통해서 나름대로 짜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이렇게 플러팅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뭐 이것이 나름 구체화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그 좀 더 미닝성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정말 그 특별화된 그렇죠? 타겟된 그 디벨롭먼트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이 오픈 롤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 내부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저는 여기서 80-20 룰이 참 좋은 그 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내부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특히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그 조직의 문화와 그 역량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내부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ROI라든가 그렇죠, bottom line 그 회사 기업의 그런 것도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물론 그 헤드헌팅을 통해서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도 그 정말 임원직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직도 헤드헌팅 회사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이제는 뭐 정말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화된 우리만의 그런 그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인터널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든가 그 차별화된 그런 그 리크루팅 조금 더 활성화된 그 리크루팅 그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balance라고 말하는 여기서는 정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80-20 룰 같은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전략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스트래티지가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좀 더 창의력 있고 이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물론 내부의 그 특별한 그 기술들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디벨롭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입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언보딩입니다. 언보딩은 정말 너무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전략과 프로세스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대개 회사들이 인덕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이 언보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그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차별화된 그 사람의 그 역할에 맞는 그런 언보딩 플랜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하는데 정말 결과를 보더라도 그 지금 다음에 있는 페이지가 아마 생각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40%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50% 이상의 임원들이 새로운 직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프로모트 했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저희가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첫 주에는 이미 한 30% 정도의 그 사람들이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까?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될까? 내가 정말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미 파악을 하고 정말 나름대로 거기서 나는 살아남겠구나 아니구나 해서 그런 컨피던스라든가 모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2.7 million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200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CEO를 갖다가 아니면 그 핵심 인력들을 갖다가 C-suite, 특히 임원 레벨에 있어서 제대로 온보딩 하지 못하고 페일링을 했을 때 들어오는 커스팅이 손실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핵심 인력을 정말 채용하고 또 창출해내고 또 키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좌우하는지 조직의 그런 포지션을 좌우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인재들이 온보딩에서 페일링을 하는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mismatched expect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들어올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니즈라고 들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슈라고 들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오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릴레이션십,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릴레이션십 빌딩을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션십은 제가 봤을 때 그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 오르가니제이셔널 어질리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조직의 민첩성, 그렇죠? 스폰서를 찾는 것, 나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demonstrate result. 이거는 정말 마이클 하그로브가 얘기한, 그렇죠? the first 100 days. 정말 유명한 onboarding 책이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정말 first 90 days, 100 days, 100일 사이에 뭔가 results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할 수 뭔가를 추출해내고 마일스톤을 만들어야만 정말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굳혀가는, 그죠? 크레디트를 쌓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onboarding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정말 방금 말한 게 focus on showcase strength, 그쵸? 이 사람이 정말 strength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일스톤이라든가 성과,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onboarding 하면서 좋은 것은 feedback이죠. 사실 우리는, 이 feedback에 대해서 너무 조금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독단주의적이고 그냥 my way, highway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이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HR 쪽에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코어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른 시일 내에 되고 이런 trusted advisor, 바로 이제 오르가니제이셔널 민첩성을 보여주는 그런 스폰서십 있죠. 그래서 좀 거기에 따른 정말 새로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또 바로 이분들이 빨리 그라운드 히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온보딩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캘리브레이트 하느냐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12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세계적인 플랜을 만든다면 정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것을 내부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 많은 성공한 다국적 기업들은 보면은 확실하게 이 온보딩 프로세스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하느라고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다 후에 따로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 프레젠터에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헬렌 최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멀리 싱가포르에서 바쁘실 텐데 여기 한국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 지식, 관점 나누시려고 수고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마저 응해 주시고요. 저희가 설문에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좀 약간 좀 길어져 가지고요. 지금 3시 59분인데요. 4시 5분서부터 4시 5분부터 세 번째 세션 Z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스토리지나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네, 4시 5분에 이 방을 나가서 세 번째 세션 방으로 tokuit.tv나 아니면 UTV에서 여러분 사연 등록했던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 설문조사 해주시고요. 네, 설문조사 해주시고 뭐 아까 지금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 하는 전 세계 최고령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페이스북 최고령자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어제 마크 주커버그 만난 페이스북의 최고령자 몇 살일까요? 네, 맞춘 분한테 저한테 쪽지를 보내세요. 맞춘 분한테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네. 오춘택님 96세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네. 배성민님 102세 네, 더 적습니다. 서른성님 129살 아닙니다. 류성민님 103세 아닙니다. 그보다 적다니까요. 김준영님 101세 맞추셨습니다. 네. 자, 김준영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을 주셔서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여드릴게요. 김준영님. 네. 책 많으니까 책 중에서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준영님. 자, 스토리지나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 번째 세션 4시 5분서부터 할 거니까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